안녕하세요. 나이들의 품격을 찾아주신 여러분.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가 나이 들어서 정말 살기 좋은 집, 그 이야기입니다. 지난 주말, 지인 한 분을 만났습니다. 70세가 조금 넘으신 분인데요. 놀랍게도 강남 타워팰리스에서 강북의 한 15층짜리 아파트로 이사를 하셨더라고요. 처음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타워팰리스면 우리나라 최고급 아파트 아닙니까? 그걸 왜 떠나시나 싶었죠. 그런데 그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진짜 높은 곳에서는 못 살겠더라. 매일 창문도 못 열고 엘리베이터 기다리는 시간만 10분이야. 그리고 관리비가 한 달에 200만 원씩 나와. 겨울에 난방비까지 합치면 300만 원이 넘어가. 이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높은 곳이 좋았어요. 전망도 좋고 뭔가 성공한 것 같은 기분도 들고 말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특히 60대, 70대가 되면서는 정말 중요한 게 달라진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런 주제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왜 요즘 아무리 돈이 많아도 초고층 아파트를 피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노후에 정말 살기 좋은 집은 어떤 곳인지 말이죠.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도 아파트 층수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30층, 40층 높은 곳에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반대로 너무 낮아서 답답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도 지금까지 여러 층에서 살아봤거든요. 2층부터 시작해서 25층까지. 그 경험들을 바탕으로, 그리고 최근의 연구 결과들까지 함께 말씀드리면서 우리 모두가 정말 편안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집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건강, 경제성, 그리고 마음의 평안. 이 세 가지 관점에서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을 전해주세요. 제1장, 높이 올라갈수록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들. 창문을 열 수 없는 집이 과연 집일까? 자, 먼저 제일 현실적인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30층 넘는 아파트에 사시는 분 계신가요? 그럼 창문을 활짝 열어본 적이 언제인지 기억나시나요? 연세대 한문도 교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25층 이상 올라가면 창문을 제대로 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기압과 바람 때문이에요. 억지로 열어봐야 너무 강한 바람 때문에 위험하고 귀가 먹먹해집니다. 저희 아버지 세대만 해도 그랬잖아요. 창문 활짝 열고 바람 쐬는 게 제일 좋은 보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즘 초고층 아파트에서는 그게 불가능해진 거예요. 대신 24시간 공기정화 시스템을 돌려야 합니다. 가습기도 계속 틀어놔야 하고요. 자연 바람은 못 쐬고 인공적인 바람만 마시며 살아야 하는 거죠. 우리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들. 더 심각한 건 건강 문제입니다. 일본에서 15년 동안 연구한 결과가 있어요. 20층 이상 높은 곳에 살기 시작하면 몸에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첫째, 유산율이 급증합니다. 임산부에게 정말 치명적이죠. 둘째, 아이들 집중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우리 손자, 손녀들이 공부에 집중을 못한다고요. 셋째, 감기를 자주 걸리고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넷째, 불안증과 우울증이 늘어납니다. 이게 다 데이터로 나온 결과예요.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라 15년 동안 꾸준히 추적 조사한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로마 시대에도 건물을 4층까지만 지었어요. 기술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보다 높이 올라가면 사람이 살기 어렵다는 걸 경험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연돌 현상이라는 무서운 현실. 더 무서운 건 연돌 현상입니다. 높은 건물에서는
공기가 아래에서 위로 계속 빨려 올라가요. 마치 굴뚝처럼 말이죠. 그래서 건물 안의 공기순환이 제대로 안 됩니다. 이걸 막으려고 공사비가 엄청나게 들어가요. 온갖 시설을 다 설치해야 하거든요. 그런데도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어요. 저도 한때 28층에 살아본 적이 있는데요. 정말 숨이 답답하더라고요. 처음엔 나이 탓인가 싶었는데 아니었어요. 15층으로 이사 온 후에는 그런 답답함이 완전히 사라졌거든요. 미국 부자들은 왜 2층 집에 살까? 흥미로운 건 미국이나 유럽의 부자들 이야기예요. 바닷가에 사는 억만장자들, 어떤 집에 살까요? 70층, 80층 초고층? 아니에요. 대부분 2층 집에 삽니다. 넓은 땅에 2층 집을 짓고 정원을 가꾸며 살아요. 진짜 전망이 좋은 곳에서 살고 싶으면 좋은 땅을 사서 낮게 짓는 거예요. 굳이 하늘 높이 올라갈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만 유독 높은 곳에 대한 환상이 있어요. 높이 살면 폼난다. 성공한 것 같다는 생각 말이에요. 하지만 정작 외국 선진국에서는 그런 생각을 안 해요. 나이 들수록 더 위험한 고층 생활. 특히 우리처럼 60대, 70대가 되면 더 위험해집니다. 젊을 때는 면역력이 좋으니까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면역력이 떨어지면 고층 생활의 부작용이 더 심하게 나타나요. 한문도 교수님 말씀으로는 나이 드신 분들이 초고층에 이사 가시면 한 달 만에 몸에 이상을 느끼신다고 해요. 어지럼증, 두통, 불면증,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반대로 고층에서 낮은 층으로 이사 가신 분들은 금세 몸이 좋아지신다고 하고요. 혹시 여러분도 고층 아파트에 사시면서 이런 불편함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그냥 나이 탓이려니 하고 넘어가셨던 증상들이 사실은 층수 때문일 수도 있어요. 소방차 사다리가 닿지 않는 높이.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안전 문제입니다. 소방차 사다리가 닿는 높이가 25층 정도까지예요. 그 위로 올라가면 화재 같은 응급 상황에서 구조받기가 정말 어려워집니다. 50층 이상 초고층에서는 30층마다 피난층을 만들어야 해요. 화재가 나면 일단 그 피난층으로 대피하라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 위급한 상황에서 그게 제대로 작동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70세가 넘어서 계단으로 30층을 내려간다?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이런 모든 걸 종합해보면 높은 곳에 사는 건 우리 건강과 안전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럼 경제적으로는 어떨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2장. 타워 팰리스도 피할 수 없는 돈의 현실. 관리비 폭탄의 진실. 자, 이제 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나이에는 이게 제일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타워 팰리스에 사시는 분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박은정 감정평가사님이 실제로 조사한 내용인데요. 여름에 에어컨 5대씩 틀고 냉방비만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이 나온다고 해요. 여기에 기본 관리비까지 합치면 월 400만 원은 훌쩍 넘어갑니다. 1년이면 5천만 원이에요. 지방의 작은 집 한 채 값이 따로 나가는 거죠. 왜 이렇게 비쌀까요? 초고층은 모든 게 인공적으로 해결돼야 하거든요. 자연 환기? 불가능해요. 24시간 공기 정화 시스템 돌려야 해요. 자연 채광? 부족해요. 고급 조명 시설 계속 켜놔야 하고요. 단열? 일반 아파트보다 훨씬 복잡한 시스템이 필요해요. 모든 게 전기로, 기계로 해결돼야 하니까 관리비가 엄청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건설비가 2배, 그 비용은 결국 우리가. 더 큰 문제는 건설비입니다. 50층 이상 초고층을 지으려면 일반 아파트보다 건설비가 거의 2배 들어간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첫째, 집안 공사부터 다릅니다. 10층짜리 건물 지으려면 땅을 조금만 파면 되지만 50층 건물은
지하로 훨씬 깊이 파야 해요. 둘째, 자재 운반비가 엄청나요. 50층까지 콘크리트, 철근 올리는 것만 해도 일반 건물보다 몇 배의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셋째, 특수기술이 필요해요. 일반 건축 기술로는 안 되고 고도화된 기술과 자재를 써야 해서 비용이 훨씬 비싸요. 넷째, 공사 기간이 길어져요.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 금융 비용이 늘어나죠. 그 비용도 결국 집값에 반영되는 거예요. 이 모든 비용이 결국 어디로 갈까요? 바로 우리가 내는 분양가와 관리비로 돌아와요. 재건축? 꿈도 꾸지 마세요. 정말 심각한 건 재건축 문제예요. 일반 아파트는 30년, 40년 지나면 재건축을 해서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초고층은 어떨까요? 박은정 감정평가사님 말씀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초고층 아파트는 재건축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첫째, 파괴 비용이 엄청나요. 일반 건물 부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특수한 파괴 기법을 써야 하고 그 비용만 수백억 원이 들어가요. 둘째, 고밀도 개발이라 땅 지분이 너무 작아요. 예전에는 10명이 나눠 가지면 되는 땅이었는데 초고층으로 개발하면 30명, 50명이 나눠 가져야 해요. 그러면 내 땅 지분이 너무 작아져서 재건축할 때 내가 부담해야 할 돈이 엄청나게 많아져요. 셋째, 새로 짓는 비용이 또 2배예요. 재건축해서 또 초고층을 지으려면 또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거죠. 결국 재건축을 포기하고 그냥 계속 살아야 해요. 그런데 건물은 점점 노후화되고 관리비는 점점 올라가고 이게 바로 슬럼화의 시작이에요. 슬럼화의 공포, 이미 시작됐다. 실제로 외국에서는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1970년대, 80년대에 지어진 초고층 아파트들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대부분 슬럼가가 됐어요. 관리비는 감당 안 되고 재건축은 불가능하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빈집이 늘어나면 남은 사람들이 부담해야 할 관리비는 더 늘어나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우리나라 타워 팰리스도 벌써 20년이 넘었어요. 지금은 그래도 유지되고 있지만 10년, 2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관리비는 계속 올라갈 거고 시설은 점점 노후화될 거고 그때 가서 후회해도 늦어요. 분양권도 이제 마이너스. 요즘 또 다른 충격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바로 마이너스 프리미엄이에요. 예전에는 새 아파트 분양받으면 무조건 프리미엄이 붙었잖아요. 분양가보다 비싸게 팔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분양 로또라는 말도 있었고요. 그런데 요즘은 어떤가요? 분양가보다 싸게 팔아야 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어요. 특히 초고층 신축 아파트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제 사람들이 눈을 뜬 거예요. 굳이 비싼 돈 주고 불편한 초고층에 살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같은 돈이면 차라리 기존 아파트 중에서 좋은 곳을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장 들어가서 살 수 있고 검증된 곳이니까요. 건설사도 포기하는 초고층. 심지어 건설사들도 이제 초고층 사업을 꺼리기 시작했어요. 비용은 많이 들고 공사 기간은 길고 분양은 잘 안 되고 건설사 입장에서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실제로 한문도 교수님 말씀으로는 우리나라에 초고층 건물을 제대로 지을 수 있는 전문가가 2분밖에 없다고 해요. 그분들이 여러 현장을 다 맡을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무리해서 초고층을 지으려다가 부실 공사가 될 위험도 있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경제적 현실을 보면 초고층은 정말 현명한 선택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 마음과 생활의 질 측면에서는 어떨까요?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3장. 집은 그냥 거주 공간이 아니라 마음의 안식처. 발코니 없는 집에서 어떻게 살라고?
이제 우리 마음과 생활의 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건축가 유현준 교수님이 정말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발코니 없는 집은 추천하고 싶지 않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렸을 때 살던 집들 기억나시죠? 마당이 있고, 툇마루가 있고, 대문 앞에 평상 하나 놓고 이웃들과 이야기 나누던 그런 집들 말이에요. 요즘 아파트, 특히 초고층 아파트는 어떤가요? 발코니도 다 확장해버려서 그냥 방처럼 만들어 놨어요. 바깥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아예 없어요. 발코니가 왜 중요할까요? 그냥 빨래 널고 화분 키우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발코니는 우리와 바깥 세상을 연결해주는 중간 공간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발코니 문 열고 바람 쐬기, 저녁에 차 한 잔 마시며 밖 구경하기. 이런 작은 일상들이 우리 마음을 얼마나 평안하게 해주는지 아세요? 벽으로 막힌 답답한 공간 구조. 더 큰 문제는 공간 구조예요. 우리나라 아파트는 대부분 벽식 구조로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방마다 벽으로 다 막혀 있다는 거예요. 방에서 방을 볼 수 있는 창문도 없고 공간이 조각조각 나뉘어 있어요. 유현준 교수님이 정말 좋은 비교를 해주셨어요. 옛날 한옥은 어땠냐고요? 사랑방에서 창문 열면 마당 너머 안방 창문이 보였어요. 창문이 열리고 닫히는 것에 따라서 집안 분위기가 계속 바뀌었죠. 그러면 같은 집이라도 여러 가지 다른 느낌의 공간이 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집이 더 넓게 느껴지고요. 그런데 지금 아파트는 어떤가요? 방에 들어가면 나올 때도 똑같은 길로 나와야 해요. 복도, 방, 복도. 이게 전부예요. 공간의 변화가 없으니까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보내는 인생. 특히 초고층에서는 엘리베이터 문제가 심각해요. 40층, 50층에 사시는 분들, 하루에 엘리베이터 타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최소 30분은 넘을 거예요. 기다리는 시간까지 합치면 1시간도 넘고요. 그 좁은 박스 안에서 하루에 1시간씩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1년이면 365시간, 한 달 반을 엘리베이터 안에서 보내는 거예요. 더 문제는 다른 사람들과 계속 마주쳐야 한다는 거예요. 유현준 교수님 말씀처럼 도시에 사는 가장 큰 장점이 적당한 거리두기인데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그게 불가능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모르는 사람들과 좁은 공간에 갇혀 있어야 해요. 스트레스 안 받을 수가 없죠. 하늘과 땅으로부터 분리된 삶.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자연으로부터의 분리예요. 우리 인간은 본래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존재예요. 하늘을 보고 바람을 느끼고 비 오는 소리를 들으며 살아야 해요. 그런데 30층, 40층 높은 곳에서는 이런 자연과의 교감이 불가능해요. 창문도 제대로 못 열고 비 오는 소리도 안 들리고 새소리도 못 들어요. 대신 24시간 에어컨 소리, 환풍기 소리만 들리죠. 이런 환경에서 오래 살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불안증, 우울증이 늘어나는 거죠. 특히 우리처럼 나이 든 사람들에게는 더 치명적이에요. 젊을 때는 그래도 활동량이 많아서 견딜 수 있지만 나이가 들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 이런 스트레스가 더 심해져요. 조명만 바꿔도 집이 달라진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현준 교수님이 정말 좋은 팁을 주셨어요. 공간을 넓게 느끼고 싶으면 조명을 바꾸라고요. 천장에 있는 밝은 조명 대신 작은 스탠드 조명을 여러 개 사용하는 거예요. 벽을 비추는 조명, 바닥을 비추는 조명. 이런 식으로 다양한 조명을 쓰면 같은 공간도 완전히 다르게 느껴진다고 해요. 특히 노란색 계열의 따뜻한 조명을 쓰면 마치 모닥불 옆에 앉아 있는 것 같은 편안함을 느낄 수 있어요. 이런 작은 변화만으로도 답답한 아파트가 훨씬 살기 좋은 공간으로 바뀔 수 있어요. 84제곱미터의 신화는 이제 끝났다. 마지막으로 평수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나라에는 전용 면적 기준
약 25평, 84제곱미터가 국민 평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유현준 교수님 말씀으로는 이제 이런 획일적인 크기는 의미가 없다고 해요. 중요한 건 크기가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느냐예요. 취향을 기준으로 공간을 나누고 필요에 따라 벽을 없애거나 만들 수 있는 이런 유연한 구조가 더 중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우리처럼 나이 든 사람들은 큰 집보다는 관리하기 쉽고 편안한 집이 더 좋아요. 무리해서 큰 집에 살려고 하다가 관리비와 유지비에 허덕이는 것보다는 적당한 크기의 편안한 집에서 여유롭게 사는 게 훨씬 현명해요. 그럼 이제 정말 중요한 질문이 남았어요. 도대체 몇 층에서 사는 게 가장 좋을까요? 지금부터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제사장 노후에 가장 살기 좋은 집의 조건 6가지. 첫 번째, 4층에서 7층이 황금존. 드디어 핵심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드릴 때가 됐네요. 노후에 가장 살기 좋은 층수가 몇 층일까요? 한문도 교수님과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답은 명확해요. 바로 4층에서 7층 사이입니다. 왜 이 구간이 최고일까요? 첫째, 조망권이 확보되면서도 안전해요. 4층만 되어도 웬만한 나무들은 다 내려다볼 수 있어요. 요즘 필로티 구조까지 감안하면 실제로는 20m 정도 높이거든요. 바다가 보이는 곳이라면 정말 시원한 전망을 즐길 수 있어요. 둘째, 소방차 사다리가 무리 없이 닿는 높이예요. 혹시 모를 응급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구조받을 수 있죠. 셋째, 엘리베이터 의존도가 적어요.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도 계단으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높이거든요. 우리 나이에도 무리 없이요. 넷째, 관리비가 적당해요. 너무 높지도 않고 너무 낮아서 습하지도 않은 딱 적당한 수준이에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로마 시대에도 건물을 4층까지만 지었어요.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인간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높이의 한계가 바로 이 정도라는 걸 경험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보다 높이 올라가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자연을 보세요. 산에 올라가 보면 어느 높이까지는 나무가 울창하다가 일정 높이를 넘어가면 나무가 점점 작아져요. 너무 높으면 바람이 세고 환경이 혹독해서 식물도 제대로 자랄 수 없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 수 있는 적정한 높이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앞이 막히지 않은 곳이 핵심.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앞이 막히지 않은 곳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6층, 7층에 살아도 앞동이 바로 코앞에 있어서 하늘 한 뼘만 보인다면 답답하기는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요즘 도심에서는 어쩔 수 없이 25층, 30층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앞동을 넘어서 시야를 확보하려면 말이죠. 하지만 이상적인 건 역시 앞이 막히지 않은 곳에서 4층에서 7층 사이에 사는 거예요. 강이나 공원, 산이 앞에 있는 곳이면 더욱 좋고요. 세 번째, 지하 주차장은 필수 조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지하 주차장이에요. 요즘 70대 분들도 대부분 운전하시잖아요. 그런데 지상 주차장만 있는 오래된 아파트에 살면 정말 스트레스예요. 매일 주차 자리 찾아서 헤매고 다른 차들 사이사이 끼워 넣고 아침마다 차 빼달라고 연락받고 이런 일들이 하루하루 쌓이면 정말 피곤해져요. 지하 주차장이 있으면 이런 스트레스가 확 줄어들어요. 내 자리가 정해져 있고 비 와도 젖지 않고 여름에 차가 뜨거워지지도 않고 생활의 질이 완전히 달라져요. 네 번째, 2000년 이후 아파트면 충분하다. 많은 분들이 그래도 신축이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아요. 한문도 교수님 말씀으로는 2000년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면 지금도 충분히 좋다고 해요. 그때부터 IT 기술이 아파트에 본격적으로 접목되기 시작했거든요. 홈 네트워크 시스템,
LED 조명, 고효율 보일러. 이런 시설들이 그때부터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15년, 20년 된 아파트라고 해서 낡았다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이런 아파트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주변 환경이 이미 완성되어 있고, 교통도 편리하고, 가격도 신축보다 저렴하거든요. 조금만 인테리어 하면 신축 못지않게 깔끔하게 만들 수 있어요. 5번째, 입지가 가장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아파트라도 교통이 불편하고 병원이 멀고 마트가 없으면 나이 들어서 살기 어려워요. 반대로 조금 오래된 아파트라도 지하철역 가깝고 종합병원 가깝고 시장이나 마트가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있으면 훨씬 살기 좋아요.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운전을 못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때를 대비해서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은 곳을 선택하는 게 중요해요. 6번째, 관리비 부담 없는 적정 규모.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관리비예요. 너무 큰 아파트, 너무 고급 시설이 많은 아파트는 관리비가 많이 나와요. 수영장, 헬스장, 사우나. 이런 시설들이 많으면 좋아 보이지만 정작 잘 안 쓰게 되거든요. 대신 관리비만 계속 나가죠. 차라리 기본적인 시설만 갖춘 적당한 규모의 아파트가 나아요. 500세대에서 1000세대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작으면 관리비 부담이 크고 너무 크면 익명성 때문에 공동체 의식이 떨어져요. 이런 모든 조건을 종합해보면 노후에 가장 살기 좋은 집의 조건이 나와요. 이제 마무리하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진짜 행복은 편안한 집에서 시작된다. 처음에 타워 팰리스에서 15층 아파트로 이사 가신 분 이야기로 시작했죠. 그분이 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높은 곳에 사는 것이 성공의 상징이라고 생각했던 시대는 이제 끝났어요. 진짜 성공은 건강하고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매일 아침 창문 열고 신선한 바람 마실 수 있고 관리비 걱정 없이 여유롭게 살 수 있고 응급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집. 그런 집에서 사는 게 진짜 성공한 인생이에요. 우리가 놓치고 있던 3가지 진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진실을 확인했어요. 첫째, 건강 측면에서 20층 이상 고층 생활은 우리 몸에 해롭다는 것. 둘째, 경제적으로도 초고층은 관리비, 건설비, 재건축 모든 면에서 불리하다는 것. 셋째, 심리적으로도 자연과 분리된 고층 생활은 스트레스를 늘린다는 것. 반대로 4층에서 7층 사이, 앞이 막히지 않은 곳, 지하 주차장이 있고 교통이 편리한 곳이 노후에 가장 살기 좋은 조건이라는 것도 확인했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혹시 지금 30층, 40층 고층에 사시는 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집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는 거거든요. 체면이나 남들 시선 때문에 불편한 집에서 계속 살 필요는 없어요. 반대로 지금 낮은 층에 사시는 분들 괜히 열등감 가질 필요 없어요. 오히려 더 현명한 선택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집이 주는 진짜 가치. 결국 집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 가치는 뭘까요? 높다고 좋은 게 아니고 비싸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편안하게 살 수 있고 건강을 지킬 수 있고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는 곳이 좋은 집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 열고 새소리 들을 수 있고 저녁에 발코니에 나가서 바람 쐴 수 있고 이웃들과 반갑게 인사 나눌 수 있는 그런 집 말이에요. 노후의 집 선택, 3가지 원칙. 오늘 이야기를 3가지로 정리하면 이래요. 첫째, 건강이 최우선이다. 아무리 전망이 좋아도 몸이 아프면 소용없어요. 둘째, 경제적 부담이 적어야 한다. 관리비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 필요 없어요. 셋째,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한다. 자연과 함께, 이웃과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있는 곳이어야 해요. 이 3가지만 지키면 어디서 살든 행복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여러 층에서 살아보시면서 가장 편안했던 곳이 어디였나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집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바뀌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집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높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는 것. 우리 나이에는 편안함과 안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편안한 집에서 행복한 노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나이들매 품격이었습니다.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여러분들의 행복한 인생 이막을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